안유합니다. 일단 국제경제 흐름과 이 전망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첫 마디가 뭐냐면 세계 각국의 역할이 다 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 역할이 변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은 운명적으로 제조국가가 아주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중국은 나라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미국처럼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수출 주도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근데 중국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파트에서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이고요. 각 국가별로 역할이 다 달랐어요. 글로벌이 하나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호주하고 브라질은 주로 원자재를 팔아서 달러를 벌었고요. 그리고 오펙이나 러시아는 가스와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벌었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또 소비도 해주고. 그리고 서유럽처럼 발전한 나라는 소비 역할을 주로 해주고 당연히 제조업도 잘하고요. 근데 원자재가 부족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중국 같은 나라도 땅덩어리는 크지만 원자재 부족해요. 60% 이상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제조국가라고 합니다. R&D를 해서 물건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입니다. 이제는 많은 영역에서 독일, 일본, 심지어 지금 미국도 위협줄 정도로 경쟁력이 올라왔고요. 세계에서 생산을 주로 하면서 공급하는 나라들이 50% 이상은 가장 큰 거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요. 독일, 일본, 여기에 인도가 요즘에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전체 경제의 50% 특히 성장이 주로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요. 근데 저쪽 오른쪽 그림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80년대 이후 성장률이에요. 근데 중국을 보면은 80년대 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반대로 미국, 유럽 뭐 이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성장하다 보니까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업인데요. 이게 주로 공급망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 부가가치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을 월등히 초과합니다. 제조업 부가가치가 미국은 2.3조, 일본은 1조, 그리고 독일은 한 8천억 넘고요. 한국은 한 4,500억. 그리고 인도는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중국이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가 힘들다. 특히 우리가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체험을 했었죠. 근데 이런 제조 부가가치를 갖고 가려면 삼성전자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저런 기본 생태계가 돼 있어야 한 기업의 경쟁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어떻게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물건이 그렇게 쌀 수가 있어. 중국 물건이 쌀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수처리 기업하고 중국 수처리 기업의 가격이 10분의 1에서 5분의 1 차이 나요. 근데 심지어 성능이 더 좋아. 두 번째는 테무나 알리는 뭘 목표로 하냐면 데이터를 목표로 해요. 특히 테무는 소비자들한테서 돈을 안 벌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소비자 단에서. 단지 우리는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자본시장에서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소비단에 파는 데서 마진을 붙이거든요. 30%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면은 90년대입니다. 공급망이 크게 3개입니다. 유럽은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항상 단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급망 갖췄어요. 여기가 북미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돼 있죠. 주로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돼 있고 아태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입니다. 90년대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던 시기잖아요. 일본이 미국한테 수출을 하면 뒤에 나라들은 필요한 걸 생산해서 일본에 주고 기러기 엄마처럼 앞에서 먹이를 갖고 오면 아시아 경제가 같이 가는 구조였어요. 2010년에 왔을 때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유럽은 자체 돌아가고요. 북미도 그대로인데 아시아 기러기 모델이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유럽이 원래는 단독적인 공급망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러시아가 가스와 석유를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2024년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2014년부터 중국은 러시아하고 가스 관도를 계속 깔아왔어요. 왜냐하면 국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도를 통해서 가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천연가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게 된 거죠. 이미 10년 전에 변화가 됐다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결론은 두 개입니다. 앞으로 세계 공급망은 세계로 돌아갈 겁니다. 북미, 내 나라는 다르지만 물건을 멕시코에서 하면 바로陆路통해 미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저기는. 그리고 저기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원자재 특히 석유나 가스 이쪽이 지금 문제가 지금 생겼죠. 그래서 아시아가 지금 단독적 공급망이 종래로 없었어요. 앞에서 보셨죠. 아무리 중국이 큰 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 안 하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래서 계속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생산력이 세계 1위예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중국 거 사지 마 이러면 그만한 못 나가는 물건을 중국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소비 상품이 중국에서 소화할 수 있냐 이슈인 거죠. 중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월 소득 한국 원화로 18만에서 20만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라고 했잖아요. 월세 빵도 못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으로 있다 보니까 바로 국내 수요로 몰리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방대한 생산 규모를 소화하려면 해외 수출이 필수다. 근데 미국이 수출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막을 텐데 그 방대한 생산력을 해외 수요로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쪽이 무너져 버리면 그 물건들이 다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중국 무조건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